지지난 시간에 닐스 보어가 제시했던 그 원자 모형,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 그럴까, 또는 지적질, 그걸 좀 했었죠. 닐스 보어의 모형은 그 앞전에 있었던 러더포드 모형의 그 일종의 그 취약한 점을 보완한 그런 걸로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느꼈던 거 전혀 그 러더포드 모형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런 어떤 현상만 설명하고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그 보어가 할 수 없었던 그 점, 즉 그 원자가 있으면 원자 외곽에서 돌고 있는 요즘은 그렇답니다. 뭐 돌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안 돌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일단 양자역학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외곽에 있는 전자는 다 알다시피 마이너스 전하가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 전하가 즉 플러스 전하하고 결합해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궤도를 유지해서 그 전체 원자 모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물론 보어가 했다고는 하지만은 좀 어설프고 단순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설명 못했죠.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물리학적이고, 사실 그 보어 모형이 양자역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보어 모형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양자역학의 이제 출발점,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오바죠. 아주 핵심적인 일을 했고 아주 선구자적인 일을 했지만은 창시자라 하기엔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은 뭐 엉터리기나 말기나 아인슈타인이 창시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죠. 뭐 그 전에 그런 뭐 얼렁뚱땅한 발상을 한 과학자들이 없으니까요. 물론 다 엉터리지만은.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화면에다가 이상한 글귀를 올려놓았죠. 저거는 한자 묶을 속자고, 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빠를 속자거든요. 둘 다 속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묵다를 정음으로 표기하면 저렇게 씁니다. 지금은 쌍기역인데 원래는 시옷 기역 이렇게 적었죠. 빠라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쌍비읍으로 쓰지만은 사실 전부 저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저게 왜냐면 우리말이거든요. S를 한다 참 시옷 비읍 이렇게, 또 아래아도 적고, 저러면 이제 지금 저걸 우리가 저걸 발음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이제 문자는 문자니까요. 여기까지 뭐 발음은 저렇게 안 하더라도 괜찮지만은 쓰는 건 저렇게 써야 조상의 을이 지금에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말하고 양자역학 또는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무슨 관계 있길래 저렇게 멋지게 화면에다 띄워놨을까요?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저 우리말이 저 묵다, 빠르다 또는 한자, 속자 저것들을 아주 잘 상고해 보면은 보호 모형의 그 보호 모형의 허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보완해 준다기보다는 보호 모형 자체를 갖다가 다시 아니지 원자 그렇지 원자의 모형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신기하죠. 우리말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한자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 좀 제가 비록 자연계를 나와가지고 한자는 참 한자 한문 실력은 참 미천합니다만은 아무리 자연계 계통을 나오더라도 한국 사람이면은 뭐 많은 한자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거 몇 자 정도는 다 알지요. 저 한자를 처음 제가 학창 시절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봤을 적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 왜 저렇지? 물론 이 두 한자 외에도 저런 식의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모양은 비슷한 한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다 그 음양의 이치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뭐 앞으로 재밌게 많이 할 겁니다. 자, 묵글 속자인데 저 속자는 묵다는 뜻이거든요. 왼쪽 편에 있는 거. 근데 오른편에 있는 것은 책받침을 옆에 붙이면은 뭐 저걸 책받침이라 하는가만 하도 오래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척자인데 옆에 붙이면은 빠르다는 뜻이 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한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묵는 거하고 빠른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관련이 있으니까 저렇게 묵글 속자를 갖다가 옆에 책받침을 붙여가지고 빠를 속자를 만들었겠죠. 재밌는 거는 한자의 운 도금도 재밌지 않습니까? 속 지금 동국 정문에도 속이라 되어 있거든요. 한자와 우리말이 사실은 한 구덩이에서 나왔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속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속이다 할 때도 속을 쓰고, 안쪽, 인사이드를 속이라 그러죠. 또는 그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속이라 그러죠. 뭐, 속이 문드러진다,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저렇게 쓰는 겁니다, 저렇게. 한자의 운에다가. 옛날 고대에 한자, 처음 만들었을 적에, 그때도 저건 속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세종대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정원에다가 저걸 속이라 딱 적어놨거든요. 세종대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중국 애들은 모르죠. 저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지금 중국 애들은 저걸 분명히 속이라 읽지는 않겠죠. 왜냐 중국은 기역 받침이 없거든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샤오, 히우, 쇼 뭐 이러겠죠. 엉터리 발음으로. 진짜 옛날부터 처음부터 속이었어요. 저 한자의 우는. 우리말 속하고 뭐가 관련이 있겠죠. 저기 뭐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 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저 왼편에 있는 동그라미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보호 모형이거든요. 뭐 요즘 현대에는 또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자의 모양이 꼭 저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자 같은 경우요.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들 조그만 거는 전자고 플러스 적혀있는 큰 거는 얘네 핵인데 사실 전자는 이것보다 더 훨씬 적게 그려야겠죠. 막 보일랑말랑 할 정도로. 저는 전자들은 저기 매끈한 궤도를 그리지 않는다. 막 진짜 홍길동처럼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이렇게 나타났다 살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라졌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음양의 이치를 알면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매끈하게 돈다기보다는 이렇게 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원자 모형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게 해당하는 요새 하도 물리학이 많이 발전해서 근데 사실은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에 면면이 좀 조심해서 뭐랄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원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원자라는 것도 그래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번에 한번 말했지만은 원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물질의 근본 입자, 이 원자라는 근본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근데 그 외곽에 전자들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돌지만은 대부분 여러 개 돌고 수십 개, 수백 개 도는 경우도 있고, 분자 같은 경우는 수백 개도 될 수 있겠죠. 분자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맨 가에서 도는 그 전자가 바로 그 원자의 테두리라 대충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딱, 면도 날짜에서 딱 결정 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동그랗게 저렇게 그리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왜,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원자라는 걸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톰슨인데, 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죠. 톰슨은 자기는 생각하기를, 원자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어떤 원자라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박박박 박혀 있고, 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또 바바바박 박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톰슨 모형을 물리 시간에 배우면서.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게 바바박 박혀 있고 플러스 전기가 저렇게 바바박 박혀 있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그 본체, 그 몸뚱아리 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박혀 있다 그랬으니까 걔들은 뭐냐 그죠? 어떻게 보면 톰슨 모형이 요즘은 톰슨 모형은 이제 모형으로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저렇게 원자가 저렇게 생겼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톰슨 모형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외에 나머지는 쟤들은 뭐냐 이거죠. 쟤들은 원자냐 원자가 아니냐 뭐 어떻게 됐는데 하여튼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론 전개가 대부분 저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러더포드라는 그 과학자가 전자총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자를 막 발사를 해봤어요. 전자를 막 발사하니까 금박 같은 데 쏘았다 그러거든요. 이 전자가 보통 튕겨 나오거든요. 툭툭 튕겨 나오죠. 당연히 튕겨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인데 이렇게 전자를 쏘니까 튕겨 나오는데, 근데 수천 개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슉 지나가는 게 있더래요.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슉 지나가지? 그래가지고 러더퍼드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냈죠. 가끔 이렇게 지나가니까 원자라는 것은 저렇게 톰슨 모형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핵이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뜬 핵, 나중에 이제 여기 중성자, 양성자가 있다고 알게 되면 일단 핵이 있겠죠. 플러스 전하를 띤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뭐 돈다 할 수도 있고, 돌아다닌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또 노벨상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이 있으면은 핵 주변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은 여기에 텅 빈 공간이 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공간이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원자라는 놈 안에 들어가면은 입자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이렇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쏘니까 그걸 확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러더포드 모형의 가장 취약점이 전번 시간에 언급해서 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 저하기학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긴다. 저래 버리면은 전자가 핵하고 갖다 들이붙어 버리겠죠.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강력하게 당기니까. 갖다 붙어 버리면은 핵이라는 게 부피가 사라져 버리니까 물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형성할 수가 없죠. 저 러더포드 모형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게 안 끌려가고 바깥에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 보통 생각하는 게 원심력이라는 거거든요. 밖에서 워낙 이렇게 막 돌면은 안 끌려간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은 태양이 안 끌려가듯이.
근데 그거는 전부 착각이죠. 지구가 태양에 안 끌려가는 그 힘하고 저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저 전자기 힘은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과학자들이 또 그런 것도 했거든요. 0.001초도 뭐 못 버틴다 그러나? 핵 주위를 돌면서 그냥 바로 팍 꼬꾸라져요 그냥. 그런데 실제로는 안 꼬꾸라지고 저렇게 원자라는 모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멘붕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분명히 저렇게 부피를 유지하고 핵이 있는 것 같은, 원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쭈그러들지 않을까. 그 멘붕이 빠져가지고 난제 전부 막 머리 빡빡 끓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닐스 보어가 탁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저기 전자가 핵하고 서로 떨어붙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럽이겠죠.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너 똑똑하다 천재다 막 이러고 아인슈타인도 와 대단하다 이러고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도 받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거의 시작하는 이제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보호가 밝힌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보호가 실험을 해봤죠. 수소 원자를 가지고 음극선 안에 진공관 안에다가 수소 원자를 넣고는 거기에다가 전류를 통하게 하면은 그 진공이 그 음극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공인데 여기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공인데 근데 강한 전압을 걸면은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찌릿찌릿 하면서 이렇게 뭐 번개처럼 이렇게 선이 지나가요. 그걸 음극선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음극선이 뭔가도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그게 이제 전자가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거기다가 수소 가스를 넣어 가지고 이제 다시 고압의 전압을 걸어 가지고 음극선 실험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를 때리면서 지나가겠죠, 전자들이.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업됐다가 전자를 맞으니까 에너지를 받았다가 다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빛을 쫙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보호가 한 실험인데, 근데 그 빛의 파장을 갖다가 다 조사해 보니까 막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빛이라는 게 거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빛들이 빨주노초 파남포처럼 우리가 그 무지개 색깔처럼 계속 연속 스펙트럼으로 쭉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측정을 해보니까 특정 주파수 한 개, 두 개, 시계 뭐 특정 주파수의 그 빛만 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결론을 그렇게 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수소 안에 있는 전자들의 그 위치라는 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다. 수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위치가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 준위라 그러거든요. 핵에서 멀면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이제 높죠. 일정한 에너지 준위에 되는 고개에 딱딱딱딱 이렇게 위치하더라 하는 이제 결론을 얻고는 또 발표를 하고 졸지에 스타가 됐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 핵이 있고 핵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러더퍼드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있는 게 없었고 그냥 막 돌아다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딱딱 있어가지고 요 궤도와 저 궤도 사이를 딱딱 옮길 때는 위로 올라갈 적에는 빛을 딱 흡수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적에는 빛을 딱 내고 딱 일정한 주파수의 빛만 딱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는 게 이제 보여준 거죠. 그 실험에 의해서. 이게 사실 아주 획기적인 그거였다고 하는데 제가 저 설명을 고등학교 듣고는 그래서 뭐 이렇다 그랬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상이지 왜 마이너스인 전자가 플러스인 핵하고 결합하지 않고 멀리서 돌면서 원자의 형태를 유지할
하는가는 설명은 못했죠. 지금 그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갔어도 그걸 늘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뭐 세계적인 과학자가 노벨상을 탄 과학자가 한 주장이고 또 다른 과학자들도 전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 그거라 가지고 뭐 감히 뭐라 할 그게 없었나 봐요. 그렇지만 자 여기 보면 계단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여기 뭐냐면은 자 전자들이 위치하는 위치 에너지 위치 장소가 이게 실제 물리적 위치가 아니고 에너지가 점점 높은데 위치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에너지 준위 개념이지 이 계단이 실제로 원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전자가 그 계단 위에 딱 얹혀가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저 계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학적 에너지 수준의 그걸 갖다 위해서 뭐 해서 물도 10m, 20m 댐에 가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꺼놨지 않습니까? 물 높이에 따라서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인 전자가 플러스인 핵과 결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증명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과학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게 핵에 전자가 안 끌려가는지 실제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전번 시간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천원지방을 괜히 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나올 다른 문제들에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은 천원지방 강의에서 그 결론은 그거죠. 전기라는 것은 유체다. 4차원 또는 5차원 그 이상의 세계에서 3차원의 이 공간으로 이렇게 뭔가를 주입하는 주입되어진 유체다. 그게 전기다. 그리고 그 4차원 공간이란 게 공이었다. 공이고 그걸 갖다가 표현한 게 우리 선조들의 뭐라냐 명제라 하나 그 말이 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유체라 보고 바깥에서 외부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외부에서 주입하는 유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믿게 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이 닐스 보어의 모형 또는 왜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핵과 결합해가지고 사라지지 않는가 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 참 자주 보는데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원초적인 질문. 왜 플러스 전기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다닐까요? 이런 질문은 초기 과학자들 제법 했어요. 왜 끌어다닐까? 무슨 메커니즘에서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는 같은 것끼리는 밀지. 근데 답을 못 찾아서 그냥 뭐 그렇다 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다음 문제들도 풀리니까. 이거는 전자기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학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 플러스는 또는 마이너스는 서로 민다. 청력이 작용한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가지고 안고 싶어지니까 그런 건가요? 그것도 좀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왜 남녀는 끌어안고 싶어질까요?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 건지. 그런 것처럼 전기도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까요? 어떤 그 속에 기계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날까요? 그걸 풀어야 보호 모형도 보완할 수 있고
원자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다 그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게 음양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이게 음양의 이치에 닿는 거거든요. 음양의 이치로 사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당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예시 또는 다른 물리학, 작용을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원초적인 그걸 하나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게, 요게 회색으로 그려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비행기 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날개를 비행기 측면에서 봤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측면에서 보면 비행기 날개가 뭐 잘 못 그렸지만은 저렇게 생겼겠죠. 저렇게 측면 비행기 날개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비행기 날개를 저렇게 만드는 저거에 비행기가 하늘로 날을 수 있는 아주 핵심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날개를 왜 저렇게 윗부분을 볼록하게 만드냐면요, 저렇게 하면은 윗부분에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요. 이 아래쪽에 비해서. 여기가 흐름이 빠르고, 여기가 흐름이 느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공기라는 것은 다른 유체도 다 그렇습니다. 흐름이 빠르면은 빠른 곳에 압력이 약해요. 반면에 흐름이 느린 곳에는, 아래쪽이겠죠. 흐름이 느린 곳에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어떤 지정된 그 거리를 빨리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흐른다는 말은 지정된 거리를 갖다 천천히 지나가니까 그 속에 오래 머무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양이.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것은 양이 적어지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양이 많죠.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적은 곳으로 유체는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은 고압, 저쪽은 저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 날개 아래쪽이 고압이고 위쪽이 저압이 형성되는 겁니다. 왜냐면 위쪽은 빨리 흐르니까. 이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체의 흐름이 빠른 곳에는 저압이다. 천천히 흐르는 곳에는 고압이다.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밀어서 비행기가 하늘로 뜰 수 있다. 그 떠오르는 힘을 양력이라 해요. 양력이라 하고, 영어로는 양력이란 말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되게 쉬워요. lift,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lift. 영국 애들은 elevator를 lift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요 개념을 이해해야 왜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기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보면은, 아까 그 그림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천원지방 시간에 전기는 뿜어져 나오는 유체다, 또는 빨려 들어가는 유체다, 그렇게 믿기로 약속 제가 우겼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동포를 믿는다는 차원에서 한번 쏘가보자는 차원, 잘해봐, 쏘는다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쏘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유체가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유체가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에서 유체가 나와서 마이너스 유체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지정을 잘못한 거죠. 알고 보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유체가 나온다 하는 게 맞아요. 그걸 또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정황상 마이너스에서 뭐가 뿜어져 나온다는 게 맞아요. 근데 저걸 플러스에서 뿜어져 나온다 하나, 마이너스에서 뿜어져 나온다 하나, 별 관계 없어요. 어차피 반대 개념일 뿐이니까, 방향만 대칭시켜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 뿜어져 나와 한쪽에서 빨아당기면은, 자, 저기에서,
저기 만약에 공기는 뭐 또 물 같은 유체라면은 저 평면상의 여러 지점 중에서 어느 곳이 제일 빠르게 흐를까요? 만약에 전기가 유체라면은 바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 족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딱 플러스에서 이제 뿜었다고 칠 것 같으면 플러스에서 탁 품어내면은 뿜어내자 마이너스에서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딴 데로 갈 그것도 없이 바로 막 딱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두 사이 직선거리 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사이 여기가 제일 흐름이 제일 빠를 거고, 근데 거기서 좀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유체 흐름이 좀 느려지겠죠. 그리고 이 뒤쪽 이쪽이 플러스 뒤쪽 마이너스 뒤쪽 이쪽이 제일 느리겠죠. 자, 아까 했지 않습니까? 유체의 흐름이 느린 곳이 고압이고 빠른 곳이 저압이라고. 그러면 즉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 저 사이에 저기가 제일 고속 흐름이 제일 빠르니까 저기가 제일 저압이 되겠죠. 그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 오른편 플러스 전하 왼편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압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압에서 저압적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극을 가진 전기를 띤 입자 또는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원리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전기가 유체라고 하고 나면은 딱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 과학에서는 거기 다른 두 전기를 띤 물체가 왜 당기는지 설명 못 하고 있죠. 모르죠. 그냥 그렇다고 하고 하는 것. 꼭 만유 인력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만 하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같은 극끼리는 왜 미는지도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나 해봅시다. 플러스는 왜 서로 밀까요? 플러스가 뭐 내뿜는 거라고 한번 해보고 가정해보면은 둘 다 내뿜지 않습니까? 둘 다 내뿜으면은 튕겨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간단한 이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둘 다 마이너스일 경우에 뭐 쉽게 말해서 둘 다 빨아당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 어떤 생각하면은 남녀가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빨아들면 키스가 돼가지고 입술이 쭉 달라붙을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는 키스고 실제 여기 잘 보세요. 두 개의 여기 빨아들이는 이 지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얘도 빨아들이고 얘도 빨아들이겠죠. 그럼 서로를 빨아들일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두 지점의 근처에는 이미 많이 빨려가가 있을 게 없어요. 빨아들일 게 없겠죠. 이 친구가 이 친구 걸 빨라 하더라도 뭐 이 근처에 이미 빨려 들어가 버린데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빨아들이는 이 교점들은 이 가운데 저 위쪽에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아직 유체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요 근처는 이미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놈 그 입자 앞에 근처에 못 빨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 위에서 또는 여 아래에서 있는 이것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체가 멀리 있는 유체가 저 두 입자 사이에 가운데로 이렇게 확 몰려 들어오겠죠. 쉬 몰려 들어오면은 그 공간이 유체의 양이 제일 많으니까 고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결국은 같은 극끼리는 밀게 된다 이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서양과학자들이 몰랐다기보다는 알라고 엄두도 안 냈던 그 사실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원자 엔터랑 가봅시다. 보면은 여기 왜 이렇지? 여기 이 그림 미리 좀 크게 해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 실제 원자의 모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 이 플러스 표시에는 얘가 핵이에요.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니 얘가 전자인데 사실은 전자는 뭐라 그러나 좀 더 적게 그려야 되는데 좀 적게 안 해볼까? 작아져라.
작아져라.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자, 저렇게 되는데, 과학 시간에 또는 물론 자연 계열이나 좀 이공계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인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전자가 있고, 전자는 전기값을 1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핵안에 있는 양성자도 전기값은 1대1이죠.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자의 전기값하고 양성자의 전기값은 두 개 둘 다 부호만 다르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지, 그 절대값은 1대1이지 않습니까? 전기적으로 보면 1대1인데 양성자는 저렇게 왜 클까요? 물론 중성자하고 합쳐져서 핵이 저렇게 커졌지만은 결국 중성자라는 것도 양성자하고 전자 하나를 합친 거거든요. 합친 걸 할 수 있거든요. 질량적으로 보면은 핵 안에는 양성자가 2개 들어있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자의 질량은 너무너무 적으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왜 저렇게 실제로 질량적으로 보면은 양성자나 중성자나 뭐 거의 차이는 없는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죠. 왜냐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양성자가 전자의 1800배라 그러거든요. 질량적으로 보면은. 그럼 부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수소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으로 비교하면 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3600분의 1이 되는 거죠. 정확한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뭔지 대충 뭐 그렇습니다. 수천 배 차이 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은, 그런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 없었나요? 왜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는 저렇게 덩치가 클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몇천 배 차이 나게. 왜 그렇게 커야 할까? 전기적으로는 1대1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야만이 저 전자가 양성자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보호가 설명 못했지 않습니까? 왜 안 끌려가는지. 그냥 안 끌려가더라. 딱딱 궤도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만 돌더라. 그렇게 말했지. 왜 안 끌려가는지는 설명 못했지 않습니까? 짜증나네 자꾸. 그러고는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칭송을 듣고 말이죠. 그러고는 또 뭐 태극이 어떻고 저떻고 음양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아는 척하고, 사실 태극과 음양의 이치를 알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진 않았겠죠. 더 완벽한 이론을 만들었겠죠. 자, 그 태극과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몰라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괜히 뭐 태극 문양만 새겨가지고 거들먹거리만 그랬지, 뭐 태극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닐스 보우는. 안타깝죠. 제자로 삼아가지고 좀 가르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크기가 또는 질량이 1대1로 똑같은 모양으로 되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이너스 얘가 전자고 얘가 양성자가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이 떨어붙어 버려요. 뚝 떨어붙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음양이 합쳐지면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가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뭐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실제로 보면은 그게 진공에다가 에너지를 강하게 주입한다 그러나, 에너지를 강하게, 전압을 강하게 걸면요, 거기서 전자하고 양전자라는 게 나와요. 양전자는 뭐냐면, 양성자는 덩치가 크지만 양전자는 전기가 플러스고 전기값도 전자하고 똑같은데 질량도 둘이 1대1이고 전하량도 1대1이에요. 이 양전자라 그런데, 이 양전자는 실제 이런 데서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나오는 건데, 근데 얘들은 딱 나오자마자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둘이 결합해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다시 빛을 내고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덩치가 둘이 비슷한 놈은 전기가 반대의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합쳐져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핵을 크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과학에서는 하느님이니 뭐 신이니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됐다 칩시다. 저절로 된 것 같진 않은데 그걸 지금 따질 그건 아니지만은 아니니까.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렇게 커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 전자라는 친구가 1이라는 전기 양이 1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유체를 1만큼 내뿜는다 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360도 입체적으로 확 내뿜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 양성자도 핵이나 양성자가 여기 있으면 뭐 거의 전기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중성자는 뭐 질량만 있지. 1만큼 빨아들이겠지요. 그래서 질량의 크기가 1대1 때는 서로 빨고 서로 내뱉고 해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은 표면적이 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쪽 핵 쪽을 보면은 이 표면적이 되게 넓죠. 되게 넓은데 저 둘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전자에서 내뿜고 핵 쪽에서 쭉 빨아당기겠죠. 그러면 이 두 입자 사이에 가장 흐름이 빠른 곳은 요 중간이겠죠. 이 두 개 사이 중간. 여기 제일 빠르고, 빠르면은 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양성자, 이 뒤쪽과 전자, 이 뒤쪽은 압이 높고, 요 사이에는 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이렇게 쭉 끌리겠죠, 이렇게. 예, 쭉 끌려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은 되게 가까이, 좀 많이 가까이 갔다고 칩시다. 가까이 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핵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핵이 그야말로 자기 시야를 다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리는 거예요. 저 뒤편은 아예 보이지도 안 하고, 제일 꼭대기도 안 보여, 그냥. 여기는 3분의 1이라 표현했죠. 이제 이 전자가 확보하는 시야가 전체 핵의 표면적의 3분의 1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을 사방으로 빵 쏘면은, 이제 이 핵이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빨아들이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을 쏘지만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덩치만 컸지 빨아들이는 힘은 이 면적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이 내뿜어졌다면은 소화할 수 있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핵 입장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3분의 1, 이쪽 소화하지 못한 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뒤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교통 정체가 발생하겠죠. 다 못 빨아들이게. 멀리 있을 적에는 쭉 빨아줘가지고, 이 사이에 그게 흐름이 제일 빨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소화 못하니까 이 사이가 흐름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 반면에 뒤쪽으로는 이제 뒤쪽으로 막 돌아가면서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럼 뒤쪽에서는 전체의 3분의 1이 소화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만 오니까 상대적으로 더 빨리 흡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핵의 뒷면 또 전자의 뒷면에 전기 유체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저압이 되겠죠, 빠르면은. 그러면 저 사이가 고압이고, 그러면 도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밀어내가지고, 어느 정도 멀어지면은, 다시 이 시야에서 멀어지면은, 전자 입장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핵은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노출된 표면적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빨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아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 핵과 전자 사이에 이 공간의 흐름이 다시 빨라지겠죠. 그럼 다시 또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가 더 이상은 안 가까워지고 또 어느 정도 멀어지다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핵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핵과 결합해가지고
물질로서의 그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원리입니다. 이게 단 전기가 유체라는 것을 저쪽 공간에서 이쪽으로 주입된 유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근데 뭐 좋은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을 바로 못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이 핵의 외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이제 했다고 할 수 있죠. 왜 서로 더 이상은 끌어다니지 않는지, 간격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지.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저 핵 안에 또 들어있어요. 핵 안에 가면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안에 양성자가 달랑 하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2번부터 즉 헬륨부터 2번부터 뭐 100 몇십 번까지 그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란다. 물질 그 원소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 번호라는 게 바로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원자 번호가 10번이면은 그 안에 양성자가 10개, 그 다음에 그 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도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2번부터는 그 안에 양성자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강한 핵력의 존재가 이제 등장하는데, 과학자들은 늘 그래요. 자기가 잘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아예 뭘 없던 걸 만들어 버려요. 강한 핵, 왜 없던 걸 없던 걸 만들었다는 말을 하냐면요. 강한 핵력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즉 핵 안에 양성자가 여러 개 들어있을 경우에 양성자는 알다시피 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아닙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그 좁은데 전자에 비하면 핵이 엄청 크지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좁은데 아닙니까? 되게 좁은데 플러스를 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총총이 그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수십 개 들어앉아 있기도 하고 체하 2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물리학 또는 전자기학의 기초 같은 극을 가진 놈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민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 미세 세계에 가면은 비록 크기는 작고 질량은 되게 작지만은 그 전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막 미는 정도가 아니고 저 좁은 공간에 양성자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폭발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워낙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원자도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원자도 폭발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폭발하는 거지만 원자 그 달랑 그 자체가 폭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2개가 또는 3개, 4개, 5개가 들어앉았으면은 서로 막 밀어가지고 빵 터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또 뭐랄까 또 머리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태생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과학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탐구해 들어가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무엇인지 모르고 바깥에서 탐구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에 있는 그 내용물하고 다르게 이론을 세워놓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깥쪽에서만 보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 맞아요. 어떤 때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 안 맞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그게 강한 핵력인 겁니다. 이거 분명히 같이 있으면 뻥 터져버려야 되는데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성자들이 서로 못 밀어내도록 둘이 못 밀어내도록 탁 붙들어주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있어야 된다. 안 있으면은 핵이 모양을 유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데 있다. 그리고는 막 연구를 막 해요. 막 연구를 해가고는 입자 가속기에서 막 쉐레면 막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가지고 뭘 두드려 부숴 봅니다. 그러면서 뭐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오는데 나왔다. 뭐냐면 글루온이다 이러거든요. 글루라는 게 악교 풀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붙게 하는 인자다 이거죠. 그 입자다 이거죠. 질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글루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성자들이 두 개, 세 개 양성자들이 있으면 그 딱 붙들어주고 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글루온이 하는 역할을 때문에. 그래서 글루온이 발휘하는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소설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 같은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당긴다는 그 물리학적 또는 전자기학적 그 기초적인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같은 극끼리는 당기고 밀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지만은 그게 왜 그러한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그 내부 세계로 들어가면은 왜 끌어다니는지 모르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자가 핵하고 가까워지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고 또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그 원리하고 양성자가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밀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원리하고 같은 힘입니다. 같은 힘의 작용이에요. 강한 핵력이라는 별도의 종류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은 힘이지 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다 그냥 똑같은 힘이에요. 그냥 힘. 열받네 자꾸. 괜히 4개로 만들어가지고 배우는 후진들이 막 고생하게 만들고. 아인슈타인은 그것도 원래 하나였던 거는 힘이라는 건 한 가지거든요. 힘이지 뭐. 뭐 또 힘이 또 여러 가지야. 힘인데 이걸 막 가지를 막 지금 마음대로 나눠놓고는 또 아인슈타인은 그걸 죽기 전까지 그 못 합쳐가지고 안다를 했거든요. 막 죽기까지도 막 연필 들고 막 방정식 세워가지고 막 하나의 힘으로 합치려고. 원래 하나였는데 뭘 또 하나로 합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수소 원자는 우리에게 이제 탐구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헬륨을 한번 봅시다. 헬륨을 보면 이제 헬륨의 핵 안에 핵을 들다 보면은 간단하게 구도를 저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N은 중성자, 플러스는 양성자예요. 저렇게 들어있어요. 저 헬륨 원자 안에는. 나도 보지는 않는데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합시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보시다시피 두 개의 양성자는 서로 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평화롭게 잘 살거든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럼, 지금의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없던 글루온을 넣어가지고, 저기에 풀로 붙여놨다. 누가 붙여놨는지는 또, 누가 붙여놨냐 그러면은, 신은 없다. 이래 부르고. 글루온을 누가 붙이겠냐? 과학자 지들이 만들어가 붙였죠. 자, 봅시다. 어디로 갔나? 여기 보면은, 자, 일단 그래도 수소 원자 안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수소 원자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헬륨 또는 다른 원자들의 그 작동 원리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보면은, 자, 수소 원자 안에는, 수소 원자 또는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들어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지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자에 비해서. 그렇지만 중성자는 덩치는 양성자와 거의 비슷한데, 전하량은 제로예요. 전하량은 제로인데, 즉, 그래서 중성자라 그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중성은 없다. 그래서 양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또 제3의 어떤 개념, 제3의 존재로서 중성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음양밖에 없어요. 음양이란 말은 전기와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밝히겠지만은, 또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N극이기도 하고 S극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음양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음양이 같은 양 있으면 그게 이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걸 같이 섞어 놓으면 중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양을 두 개 섞어 놓으면. 중성자도 그래요. 중성자 안을 들다 보면은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가 둘이 붙어 있어요. 그게 중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붙어 있는지 붙어 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뭐 어떤 안에 메커니즘이 있겠죠. 어떻게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해보기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중성자가 전자를 하나 어쩌지 하다 보면 툭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에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자에서 중성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성자가 되는 이 현상을 베타 붕괴라 그러거든요. 그 베타 붕괴가 일어나려면은 무슨 힘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고는 그걸 약한 핵력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양성자하고 전자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떼어내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안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떨어지게 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약한 핵력 하면서 모르는 거 하여튼간에 새로 만들어내는 건 좀 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툭 띄어 나오는데 그 뭐 다른 그림으로 그림 도식적으로 이렇다 볼 수 있어요. 중성자가 조금 더 크죠. 뭐 억지로 그리면은 이 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나와버리면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전자는 되게 작죠. 자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수소 원자 핵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는 내뿜겠죠. 후 하고 내뿜고 1만큼 내뿜습니다. 양성자 각각 1만큼 빨아들이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양성자는 두 개죠. 왜냐 중성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를 그린 거예요. 원래는 전자가 없는데 중성자 안에 있는 전자가 있다고 활성화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1로 2분의 1만큼 내뿜고 또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내뿜겠죠. 그러면 각각의 양쪽의 양성자는 2분의 1씩은 빨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아직 2분의 1만큼 흡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정력이 여전히 반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둘이 밀어내버리겠죠. 같은 극이니까 같이 2분의 1씩 빨아들이면은 저기 전자가 다 붙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튕겨 나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안 튕겨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는 수소 핵 속에 중성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했지만은 바깥쪽에 또 하나 있죠. 바깥쪽에 하나 있으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바깥 궤도를 돌고 있죠. 안에 있는 전자는 밖에 있지만은 바깥쪽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전자가 한 개니까 수소는 하나니까 1만큼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겠죠. 각각 2분의 1이 양성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 핵 속에는 이 양성자 둘은 내부에 있는 전자로부터 2 받아먹고 2분의 1 받아먹고 바깥에서 또 2분의 1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힘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양성자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하고 이 양성자 사이 여기 흐름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기 2분의 1이 비록 2분의 1이지만은 제일 빠르겠죠. 2분의 1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뚝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강한 핵력의 정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힘이나 아까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이나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이나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이나 같은 힘 아닙니까?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게 딱 유지시켜주는 그 컨트롤 능력, 그 제어력, 그 힘 같은 거 아닙니까? 내뿜고 받아먹고 유체가 빠르고 흐르고 거기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힘 같은 힘이거든요. 그렇죠? 자, 헬륨을 한번 가봅시다. 헬륨은 이렇게 되거든요. 헬륨을 가면은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거든요. 중성자가 2개라는 말은 중성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전자가 하나씩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전자 2개를 한번 내놓아 봅시다. 이렇게 뚝 내놓고 그러면 각각의 중성자가 전자를 내놓게 되면은 양성자가 되죠. 그럼 이쪽에 양성자 2개, 이쪽에 양성자 2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소한테서 했던 것처럼 저렇게 2분의 1을 갖다 이렇게 내뿜어주고 또 쟤도 2분의 1을 내뿜어주고 핵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양승자들은 2분의 1만큼의 정력은 아직 소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헬륨은 바깥 궤도에 전자가 2개 돌죠. 이 두 개를 갖다가 4로 나누면 각각 2분의 1이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2분의 1들을 갖다가 저렇게 딱딱딱딱딱 그 매치 메이킹을 시켜주면은 양승자들이 내부에 있는 전자로부터도 2분의 1 받아먹고 바깥쪽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로부터 또 2분의 1 받아먹고 해가지고 자꾸 영어가 나오네. 캄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 먹다가 아니고 다 먹었다 배부르다 하면서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저들끼리. 그러면 여기 전자와 양성자 사이 유체의 흐름이 제일 빠르니까 딱 되겠죠. 제일 빠르니까 저 합이 내가 서로 다다다닥 이렇게 사실은 저렇게 안에 저렇게 있지 않고 뭐 서로 원형을 그리든지 어떤 게 뭐 결정체가 돼 있겠죠. 그래서 서로 딱 당겨주는 겁니다. 이 힘이나 핵하고 전자하고 당기는 힘이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밝혀야 되겠지만은 뭐 미리 좀 하면은 통일장 이론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통일장 이론. 자, 이 순간에 완성되는 순간이네요. 물론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그것도 곧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통일장 이론을 완성한다. 네 가지 힘의 방정식을, 네 가지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방정식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양의 이치 하나만 됩니다.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힘은 한 가지예요. 힘이 정확하게 뭔가 아주 엄밀하게 힘이란 무엇인가도 밝혀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에 의해서 네 가지 힘들이 다 설명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강한 핵력의 정체였습니다. 강한 핵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자기력이라 할 수 있죠. 그냥 전자기력인데 그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현대 물리학에서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라 그러거든요. 전자기력이나 중력은 그 작용 범위가 우주 끝까지 가거든요. 물론 멀리 가면 힘은 약해지는 거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원자 안에서만 작용한대요. 세상에 그런 힘은 없거든요. 힘이라는 건 그냥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래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요 안에만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지 그게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의 힘으로 모든 게 이 우주에 일어나는 운동들이 많이 다 일어나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의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별도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의 이론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엉터리죠. 자, 뭐 약한 핵력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약한 핵력. 약한 핵력은 뭐 더더욱 이해하기 쉬워요. 약한 핵력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베타 분계라 그랬죠. 이 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 안에는 전자가 있고 전자와 양성자가 각각 하나 있는데 양성자와는 서로 전기성이 서로 반대니까 딱 잘 사이좋게 잘 있겠죠. 이렇게 딱 있다가 전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가 탁 튕겨나가면은 여기 양성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베타 분계라 그래요. 쪼개진다 그죠? 분계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또 중성 미자가 또 전자만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중성 미자라는 것도 나온다 그러는데 중성 미자라는 놈은 정체가 불분명한 놈이고 질량도 제로라 그러고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원래 입자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관념일 뿐이에요. 그 입자가 아무리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중성자에서 전자가 튕겨 나오는 게 이게 그 베타 분계인데, 나오려면은 양성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딱딱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떼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뭐 강한 행력처럼 강력한 힘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힘이라도 좀 덜어야 이게 튕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에도 힘이 있구나. 그래서 약한 행력 이름을 붙였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과연 약한 행력이라는 게 별도의 종류의 힘일 필요가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과학 현상을 부족한 그걸로 설명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가상의 힘인데,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그 원자들을 보면은 주로 원자 번호가 되게 높은 번호가 대부분이에요. 80, 70, 100, 하여튼 원자 번호가 높다는 말은 그 핵 안에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엄청 많다는 겁니다. 바글바글 하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바글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붙노? 여기 있네. 개수는 똑같네? 어쨌든 이렇게 바글바글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들어 앉아 있는데, 이 수학적으로 또는 수치적으로는, 서로 딱 결합하기 좋도록, 적정량의 전자와 적정량의 양성자가 이렇게 딱 돼 있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서로의 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수소 원자가 베타 붕괴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타 붕괴하는 원자가 되려면 최소한 원자 번호 수십 번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자 번호가 적은 원자에서는 베타 붕괴가 안 일어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일부러 강압을 가해가지고 입자가속기에서 이래 하면은 그 되겠지만은, 자연 상태에서는 베타 붕괴는 무거운 원자들에게서 잘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별도로 누가 떼낸다는 것보다는 저 조직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나 핵이나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주변 환경들이 막 변화할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자기적으로 해서, 또 있는데, 오른편에 강한 전기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막 일로 끌려가겠죠? 양성자가 일로 막 끌려간다기보다는 서로 잡고 있어야 끌려가지는 않지만, 끌려가려고 그러고, 또 그에 비해서 전자는 반대쪽으로 막 가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변에 전기장, 자기장의 그 모양에 따라서 얘들도 이렇게 서로 자기의 위치를 바꾸려 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물질이라도 전기장이나 자기장 속에 넣어 놓으면 극성이 다 생기게 되거든요. 워낙 극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중성인 것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저 안에 들어가면 전기 자기력의 그 힘을,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렁울렁 걷다가 외부의 자극이 세다든지 안 그러면은 울렁울렁 걷다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붙들어들려고 하는 그 힘보다 능가하는 그 더 큰 힘이 탁 작용해버리면 틱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붕괴라는 거는 보면 되게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규칙이 없어요. 언제 발생할지 몰라요. 베타 붕괴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치밀하지 못한 조직이 어떻게 외부 환경 또는 자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힘의 균형이 탁 깨지면서 전자 하나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은 그게 베타 붕괴예요. 그럼 그게 약한 행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약한 행력은 전자기 중력보다는 강하지만은, 전자기력보다는 훨씬 약하고, 강한 행력은 전자기력이 100배라 그러는데, 어쨌든 100배든가 10,000배든가 결국은 원자 안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건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기보다는 똑같은 힘의 종류인데, 그 메커니즘상 힘이 작용하는 방식의 문제이지 힘 자체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표준 모형이라 하는 그 전자기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의 전말입니다. 이게 사실 다 하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력이죠. 전자기력. 유체를 보니까 전자기를 갖다가 유체로 흐르는 유체, 그 외부에서 주입되는 유체를 보면은 다 설명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천원지방이라는 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양의 이치. 닐스 보어도 음양의 이치 태극 사상의 팬이었거든요. 열정 팬이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상보성의 원리가 어쩌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표한 거면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인류사를 거꾸로 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촌에서 촌에서 그 돌팔이 도사 같은 놈이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말 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한자 묶을 속자를 한번 봅시다. 한자 묶을 속자를 보면은 가운데 입구자가 있고, 입구자에 나무 목자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한자 자체를 풀려면 지금 여러분이 아주 내공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설명을,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약식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지금 우리가 나무라 그러죠. 원래는 나모였거든요. 우리말은, 15세기 우리말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모였어요. 나무를 갖다가 왜 나모라 하냐면은, 나와서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나서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입구자는 뭐냐면, 입구라는 게 뭔가 들고 나는 곳 아닙니까? 들고 나는 곳에 나서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묶을 속자 아닙니까? 맞죠? 묶다가 뭡니까? 어떤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묶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를 묶는데, 나와서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어디에? 서로가 들고 나는데, 이 입구에. 이 묶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문제는 이제, 저기다 책받침을 붙이니까, 빠를 속자가 되는데, 책받침을 책받침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것도 설명하면 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제가 미리 할게요. 저기, 책받침을 붙이면은, 책받침 오른쪽에 있는 그걸 향하여 간다. 책받침 오른쪽에 있는 그걸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받침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책받침이라 그러거든요. 저 묶을 속자 왼편에 있는 거, 좌변. 그래서 저 묶을 속자, 저걸 추구한다. 저렇게 간다. 실제로 책받침의 사선적인 의미가 뚜벅뚜벅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걸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묶어 있는 걸 추구하면은 왜 빨라질까요? 묶여 있는 걸 뭘 묶으려면 빠름이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금방. 여기요. 자, 서로 끌어다니는 어디 가버렸나?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끌어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끌어다니려면은 이 사이에 흐름이 유체라고 볼 것 같으면은 흐름이 빨라야 저압이 돼서 뒤에서 고압이 밀어줘가지고 이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을 만들고 한자를 만들었으니 우리 선조들은, 현대과학이 밝힌 그 전자기학적 그 지식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빠삭하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이 차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분들을 정확히 뭐라 규정하기 좀 못한데, 하여튼간에 그분들은, 우리말을 만드신 그분들은 다 아셨어요. 그 지식들을 갖다 우리 말 속에 숨겨 놓는 거예요. 우리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겁대가리 없이 양자역학은 뭐라 어쩌고 저쩌고, 아인슈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지고, 벌써 위에서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사실 제가 음양의 이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은. 근데 제가 원래 음양의 이치 요만큼 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얼마나 지식이 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면은 요만한 음양의 지식으로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겁니다. 족봉에 빠질만도 하지요. 우리 민족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우리말 내가 버렸나? 자, 묵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묵다 할 때 밑에 받침이 시오시고 기억시고 되는데 저것도 괜히 저런 게 아닙니다. 저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뭘 묵는다는 걸 갖다가 묘사한 바로 어떤 기하학적인 그 표현이거든. 저게 바로 묶음의 정의를 갖다가 정음으로서 표기한 겁니다. 저게 묶음의 정의, 묶는다는 것의 정의예요. 저게 빠라다도 보면은 자, 빠라다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게 또 원래 하나하나 제대로 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세요. 약식. 자, 빠라다를 갖다가 이 리얼을 갖다 앞으로 보면은 빨아다 이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빨다라는 우리말도 있거든요. 이 주스 빨는 거 빨다거든요. 주스 빨다. 이 빨다인데 옛날에는 요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도 요렇게 멋있잖아요. 빨다, 빨아다. 참 이리 쓰고 싶어 죽겠는데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상에서 크롬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저거 못 적어요. 저걸 적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아래 한글 그 문서 편집기 안에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걸 마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저걸 적을 수 있게 해야 되냐면은 저거 하려면 뭐 다시 뭐 자판도 바꾸고 하면 귀찮냐 하면 물론 귀찮은 면이 있겠지만은 저걸 우리가 아래아래 저런 걸 갖다가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저걸 적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힘, 정신 역량, 우리말은 옛날에 종교적인 이유로서 또는 철학적인 학문적인 목적으로서 탄생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면은 수양이 돼요. 공부가 되고, 우리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수련이고 수양이고 공부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특히 한류라든지 뭐 어떤 다방면에서 활약을 뛰어난 점을 보이는 이유가 우리말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말이 지금 많이 일그러졌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 젖 빨면서부터 우리말을 듣고 쓰고 했다는 그 자체가 내적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기도 잘 치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빨다 아닙니까? 빠라다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빠는 거하고 관련 있는 형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빨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플러스 핵이 빨지요. 마이너스 내뿜고,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습니까? 빨대로 빨아보세요. 쭉 빨리 올라가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지한 겁니다. 이게 음양이라는 것은 쉽게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음양이라고 학문이라는 걸 만드실 적에 음이나 양을 뭐라 하냐면 무엇을 가지고 음이고 양이냐 했냐면은 남녀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뭐 남녀도 음양이 되겠지만은 원초적으로는 양은 정기장이고 음은 자기장이에요. 그게 음양이에요. 음양.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N극, S극이 음양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될 수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음양이란 말은 정기장, 자기장이, 이 정기장, 자기장이 바로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대해서 만물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에 대한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다 꿰뚫어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 아시죠? 그분들이 만들어낸 게 우리말이고 한자고 그 다음에 학문이고 음악이고 예술이고 종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빠르다든지 묵다든지 저는 한자라든지 우리말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들 지금 우리가 막 전자기학 하면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응?
자연계 가가지고 막 이래 수학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수학 보면 미분 적분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분야입니다. 저 분야는. 그런 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이라든지 현대적인 어떤 그런 학문 도구를 쓰시지 않으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말인 겁니다. 하나 더 결정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플러스 전자를 하고 일부러 좀 크게 그렸습니다. 양성자 또는 핵 이렇게 하면은 둘이 서로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리죠. 둘이 이렇게 밉니다. 이 미는데 여기가 흐름이 이 가운데가 흐름이 빠르니까 압이 낮고 여기 흐름이 느리니까 압이 높으니까 고압이 저압 쪽으로 미니까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밀다를 한번 보세요. 이 밀다가 이 장면을 그대로 그 뭐랄까 표현하는 말입니다. 밀다. 한자를 보면은 이 선수 왼쪽이 이게 선수변이거든요. 선수 왼쪽이 선수고 좀 크게 할까요? 오른쪽 이게 세추자거든요. 그래서 밀추자가 되는데 이 글자가 새라는 뜻입니다. bird, a bird. 새를 손으로 잡으면은 이게 좌변이 밀추자의 좌변이 이게 왜 안 먹히는 거야? 좌변이 손수자거든요. 손으로 새를 잡으면은 그게 미는 건가요? 이때까지 한자 해석이라는 걸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한 게 많거든요. 참 후손이라는 우리들이 참 어리석었죠. 그렇습니다. 새를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새를 한번 봅시다. 새, bird. 왜 저기 새를 썼을까요? 손을 썼단 말은 무엇을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장악. 뭔가 컨트롤을 손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손이랑. 우리말 손이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손, 이렇게, 뭐 안에 이렇게 하고 있다. 새는 뭐냐? 새는 사에다가 이를 붙인 거거든요. 이를 줄여서 새를 했는데, 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에 보면은 사람 아닙니까? 천지인 중에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항상 무엇을 그리냐면은 일하는 사람,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굴 시키는 거, 사역동사 만들 적에 우리말은 이자를 많이 쓰거든요. 달리다 할 때도 그 이를 적지 않습니까? 사역시킬 이를 적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음 이는 그 일을 앞에 있는 그 일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도록.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그러면 사는 뭐냐? 사는 이거예요. 사가 어디 갔더라? 자, 요 그림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양력 설명할 적에 자 보세요. 양력을 설명할 적에 비행기 날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비행기 날개에 양력이 작용하면 비행기가 뜬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앞으로 일단은 뭐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면은 양력이 이체 수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라는 게, 우리말 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말 소리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모습을 실제로 표현합니다. 사는 뭐냐면 저거에 바로 수직 힘하고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고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힘이 이제 합쳐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힘이 합쳐지면 이렇게 되겠죠. 비행기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사예요. 비스듬한 걸 한자로 사자로 비스듬하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 이렇게 사. 저기다 니은을 붙이면은 산이죠. 니은이라는 것은 그게 위에 두 사자가 상태가 완성이 됐다, 완료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게 산인 거예요. 그 매산자 한자 매산전을 보면은 산의 모양을 상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음을 쓰는 나라의 시민이 매산자를 보고 산의 모양을 상징해서 만든 글자라면은 조상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게 아니고 산이라는 그 물리적 그걸 갖다가 어떤 추상적인 그 기호로 나타낸 게 그게 매산자 한자 산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라는 소리가 하여튼 저런 겁니다. 사가 이루어진 게 산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새는 뭐냐? 적을 이루어내는 놈이다 는 뜻이에요. 새라는 거는 적을 이루어내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새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날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살을 하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새라는 게. 살을 하는 놈. 자, 여기 보면은 양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비행기 날개의 밑에는 고압이고 위에는 저압이 생겨가지고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름이 생기면서 미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력이지 않습니까? 고압에서 저압으로 미는 게 이게 양력이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현상을 표현한 게 뭐라고요? 사입니다. 사. 그렇죠? 그 사이, 즉 새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해내는 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시 이제 자, 밀주자를 보면은 밀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주자를 보면은 여기 새가 있는 이유가 자, 화살표 있는 미래주는 힘 표시는 이쪽 전자하고 핵 뒤쪽에 압이 고압이죠. 안쪽은 저압이죠. 그러니까 고압이 저압을 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새가 위로 하늘을 나르게 되고 같은 원리거든요. 물론 얘들이 하늘을 나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 두 개가 결합하게 되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새를 적은 거예요. 손으로 새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미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민다 아시겠습니까? 어거지 같다고요? 어거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밀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기막힌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